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만화 영화 머털도사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머털도사의 원작자인 아버지를 이어 리메이크작을 만들어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문화예술인을 위해 뛰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영화가 쇠퇴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장르를 답습했던 거예요. 찍어내듯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한테 고백할 거야. 라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네, 뭐 늘 그렇습니다, 요즘은. 네. 지금 녹화장에 오시기 전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부천에 다녀왔습니다. 네. 부천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제. 네. 부천에 특별히 그렇게 다니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제가 비례대표로 있는데요. 이제 다음 총선에 지역구를 정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이 이제 만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의 도시이기도 한 부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네. 부천의 어느 지역인지 또 부천 네. 자랑도 해주시고 본인의 부천을 네, 위한 네. 사랑 잠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천의 정지역이고요. 오정동, 오정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부천 전체를 보면 이제 여러 4개 갑을 병정이 있어요. 꽤 크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발전을 하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천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30대에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니메이션 사업을. 너무 힘들 때였어요.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그때 저를 받아줘서 지원을 해주었던 곳이 부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세를 갚기 위해서, 신세를 지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세를 갚기 위해서 부천으로 출마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만화의 도시라는 부분에서 제가 애니메이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뭐 인연도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시는지요? 솔직하게 최강동안 참 좋은데요. 햇살 가득.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최광동안 제가 앞에서 뵙기에도 그 말씀이 어색하지 않아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햇살 가득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네. 사실 의원님한테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돼 있는데 조금 그 배경 또 여러 가지 네. 의미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 명함에도 햇살 가득 문화예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21대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어떻게 보면 선택이 돼서 들어왔죠. 사람들이 이제 문화 강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을. 그리고 K컬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아직도 응달이 많은 곳이 문화예술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햇살이 비추기를 이런 마음에서 제가 그런데 한 몫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햇살 가득이라는 것을 저의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 하면은 사실 머털도사, 네. 머털도사라는 이 컨텐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버님 때부터 시작된 얘기들 그리고 따님으로서 그 머털도사의 리메이크작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머털도사는 근 한 30년 동안 그 설날이나 이럴 때 재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3부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그걸 아버지가 이제 프로덕션을 하셨어요. MBC와 같이. 그리고 그 원작은 사실은 만화입니다. 이도 선생님의 만화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2012년에 EBS와 함께 공동 제작으로 26부작으로 리메이크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든 머털도사의 경우. 그래서 많은 어른분들이 잘 모르세요. 예전 머털도사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만드셨던. 그러나 여기서 제가 자랑을 한마디 하자면 제가 만들었던 머털도사도 당시에 애니메이션 방영이 되었을 때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저희도 시청률 1위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그때 다녔던 직장에서 아버지가 머털도사를 만드셨고 유정주 당신도 영상을 전공했고 심지어 영상 안에서도 기획과 제작을 전공했는데 머털도사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세대에 와서 만들어져도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고 통용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대를 타지 않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역시나 회사를 물려주진 않으셨는데 머털도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판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판권도 있고 당신도 그것을 전공했으니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좀 우픈 얘기입니다. 그걸 들고 딱 판권 그 계약서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들여다보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계약서인 거예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부가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원작자를 찾아가서 계약을 다시 작성해서 다시 만들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만든 머털도사와 따님이 만든 머털도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좀 아버지가 만든 머털도사는 이도 선생님의 그 원작을 그대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에 맞게 그 만화체에서 애니메이션에 가능한 좀 캐릭터를 변형시킨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만든 26부작은 이야기의 큰 틀만 가지고 새로운 창작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머털도사가 가지고 있는 큰 뿌리는 움직이지 않되 거기에 좀 가지를 쳐서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의 애니메이션은 좀 가족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보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했다면 사실 현재는 크게 아동용 그리고 유아용으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 이렇게 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족용으로 조금 타깃층을 높여서 처음에 기획을 했다가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 세대들이 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타겟층을 좀 낮춰서 다시 기획을 해서 26부작으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네. 네. 아버지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했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오히려 아버지는 애니메이션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시작했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옆에서. 프로세스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직접 제가 만든 작품의 감독으로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저의 동지이자 선배이기도 한데요. 그냥 아빠, 나의 아빠로만 봤을 때는 저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밖으로 볼 때는 밝은 아이였는데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혼자 공상하기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저한테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하셨어요. 진짜 왜? 라고 물어보면 하여튼 잘 될 거야. 여하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응원군이었어요. 그만큼 늘 제 편에 있는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역시도 하루에 한 2번씩 전화하십니다. 간혹 저희 집에 와서 편지도 쓰고 가고 많이 보고 싶다고. 사실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세대 분들이 그러기 어렵잖아요. 무뚝뚝하시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늘 제게 지금도 정주야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화로도 하는 그런 다정다감한 아주 따뜻한 사람이고 아버지입니다. 친구 같은 사람? 이제 많은 성인들이 또 웹툰을 좋아하고 만화 네. 영화를 이제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면서 K 콘텐츠의 하나의 중심적인 영역으로도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네. 우선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들어낸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는 가끔 앞에 K 웹툰이라고 붙이는 게 별로예요. 아하. 우리의 웹툰인데. 우리 건데. 예. 우리부터. 다른 곳에서 만든다면 뭐 앞에 J를 붙일 수도 있겠고 뭐 그 나라의 이니셜을 붙일 수 있겠지만 웹툰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들었다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친구들을 보면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웹툰 작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선망의 직업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조금 슬프게 비슷해 보이나 굉장히 다른 산업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사실 60년대부터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뭔가 불량식품 같은 네. 예전에 만화 보지 말자 해서 만화를 막 불태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국가가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애니메이션,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하청 국이 되었죠. 일본에서 만든 어떤 기획하고 만든 제작물을 가져다가 프로덕션, 이제 그림을 그려서 다시 보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아니었던 굉장히 오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떠돌이같이 또 머털도사, 영심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작 만화를 가지고 우리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쭉 지속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맥이 좀 끊겼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뽀로로라는 작품이 늘 뭐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작품이 되면서 창작의 어떤 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아쉬운 거는 한국에서의 애니메이션은 타겟층이 웹툰처럼 다양하지가 않고 유아용과 아동용 그 안에 좀 머물고 있다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위험해 보여도 유아용 애니메이션, 아동용 애니메이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도 영화와 웹툰처럼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타겟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의 어떤 세계관과 그 창작자들을 믿고 좀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 소재에 한번 투자해보자.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투자해서 성공작을 만들어내보자.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뽀로로 이후에 또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왔습니다. 인기도 많이 얻었고요. 근데 그러한 작품들 역시도 유아용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유아용만 된다라는 어떠한 강박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왜 아직까지도 뽀로로보다 훨씬 더 성공한 작품이 나오지 못하지? 이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질문이 온다면 저는 도전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곳에 도전하다 보면 그리고 투자도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공작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살리셔서 국회에 들어가셔서도 상임위를 그런 네. 관련 상임위를 맡고 계시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네. 예, 지금 3년째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뭐 당연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문화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지점, 그리고 현장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바꿨으면 하는 지점, 이런 것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듣고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또 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저희 뉴스를 보면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 이슈가 돼서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게요? 뭐게요? 네, 네. 첫 번째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 한국의 한류가 이렇게 떴습니다. 네. 예, 문화 강국입니다. 네, 첫 네.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는 웃음기가 싹 없어져야 합니다. 예술인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희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는 게 예술인들이에요. 사실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음지에 있는 예술인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제 의정 생활의 거의 대부분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변화를 바로 일으키면 좋을 텐데 그게 한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 그 현장인들과 많이 만나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이 만난 것도 일종의 변화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낸 법안 모두는 현장인들의 어떤 공통된 분모,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상생 공생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장 안에서도 이제 많은 구조가 있고 수직화되어 있는데 정치인과 현장도 공생과 상생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멀리 바라봐서 아마 여기 필요할 거야가 아니라 늘 대화하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되면서 정말로 필요한 어떤 법안과 정책과 제도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는 변화의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가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 사실은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문화예술인들도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국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로 문화인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치권에 많이 했던 그러한 것들도 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웹툰하고 애니메이션이 무슨 차이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차별이 일어나거나 공정하지 못하거나 상생할 수 없는 일이 굳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되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데 왜 유정주 의원님은 늘 음지를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많이 설명하고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법제화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 그리고 지금 제가 발의를 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저작권법 개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는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법안이어서 그렇군요. 얼마 전에 공청회도 열었고요. 그거는 이제 갑을 관계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를 하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정하지 못한 어떤 계약 관계의 관행을 10가지로 구분해서 쓸 수 없도록 이제 제재하는, 규제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을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님, 저희 오징어 게임이 어디 거죠?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만든 거고 그걸 다른 미국 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넷플릭스에서.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 하면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우리의 인력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작품으로 처음에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돌 때 평가를 받아서 한 5년 동안 투자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넷플릭스에서 사실은 그 작품에 투자를 하게 됐죠. 근데 넷플릭스의 특징은 그 작품에 투자를 하면, 배급과 투자를 하면 모든 지식재산권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즉 거기에서 수익이 일어나거나 매출이 일어나도 창작자나 제작사에게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쉐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그러나 한 푼도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대한민국에 돈이 담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로부터 수익 분배를 받고 있는 창작자들이 있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네? 어떻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계약 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법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넷플릭스에서 이제 우리의 작품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이 이제 인기를 얻고 성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의 약간의 배분을 창작자에게 직접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안이 제가 이번에 낸 저작권 법안이고요. 그게 지금 외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돈이 700억 원 쌓여 있습니다. 한국 컨텐츠로 벌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데 법안이 없기 때문에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가져가야 하는 창작자들의 몫이 700억 원이 유럽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K 콘텐츠의 수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이고 콘텐츠 분야에서 굉장한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그걸 또 잘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K컬처에 반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국 어학당, 뭐 세종학당도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16조 원 21년도 기준 16조 원이었습니다. 이 매출액이, 수출 매출액이 대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는 획일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양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홍콩 영화가 저희 홍콩 영화 세대이지 않나요? 네. 아니, 너무 저희가 같은 최강 동안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제 생각에는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홍콩 영화가 쇠퇴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장르를 답습했던 거예요. 찍어내듯이. 그 홍콩 느와르 있었잖아요. 그 공식을 계속 찍어냈는데 아무리 재밌어도 비슷한 영화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계속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콘텐츠도 어느 순간 제작사의 그러니까 그 입지가 굉장히 제작사의 입지가 낮아지면서 투자사가 제작을 하고 투자사가 배급을 하고 투자사가 투자를 하는 큰 대기업이 그러한 형태로 바뀌면서 소위 관객이 많이 든다고 믿는 장르에만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징어 게임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소재여서 5년 동안 투자를 받지 못했는데 넷플릭스가 가지고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창작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진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즉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 그리고 콘텐츠계의 특징이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리 예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늘 성공할 것 같아. 그래, 이러한 작품들이 성공했지를 답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야기, 네?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 새로운 이야기고 다양성에 우리가 지평을 넓혀가는데 이 작품은 뭔가 해내겠다라는 어떤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례들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러브 스토리도 있고 전쟁 네네. 영화, 전쟁 스토리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장르가 컨텐츠들이 있죠. 있습니다. 또 뮤지컬도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많은 그 수정이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가 되면 네. 좋은 컨텐츠가 될 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복합 장르라고 불리는. 네. 그래서 한국의 우리 정말 기생충이나 우리 미나리 뭐 이런 영화, 미나리는 사실 우리의 작품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가 만든 우리 인력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번에 굉장히 대단히 다들 너무나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복합 장르예요. 이게 사회를 풍자하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블랙 코미디의 느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웃음이 터지다가 어느 순간 진지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한국 컨텐츠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또 특징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깨어있고 선봉에 있는 분들이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창작력 안에서 다양한 어떤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에도 그런 창작 활동 직접 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앞날을 보는 눈이 계시고 네. 국회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렇군요. 욕심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들어와서 보니 음. 제가 이전에 살았던 어떤 구조나 제가 속했던 국가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재미있는 캐릭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사건들도 많고요. 네,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 혹은 공연을 만들어도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저 콘텐츠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섣불리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면 네, 조금 힘듭니다. 예. 우리나라 이 컨텐츠를 끌고 가는 굉장히 주체들 중에 하나가 기업들입니다. 컨텐츠 네, 네. 기업들이 많고 예전에 제조업체들 이상으로 우리 이제 컨텐츠 기업에 인력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네네. 또 그러면서 이 컨텐츠 기업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큰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컨텐츠 기업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근데 한국 영화가 9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획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렇게 중업구구식으로 만들었다면 90년대에 대기업의 투자가 일어나면서 제작사들이 어떤 기획을 해야 된다. 이것도 영화도 기획의 한 종류이다 하면서 그 기획 영화로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게 첫 번째 기획 영화로 불립니다. 그래서 장르를 띠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업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작자들의 힘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 기획을 직접 할 수 있고 봉준호 감독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박찬욱 감독이나 많은 감독들이 그때 사실은 인정을 받고 제작사들이 발굴해낸 감독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기업들이 제작도 같이 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작사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제작사들이 갖고 있는 기획력과 창작력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아까 우리가 뭐 16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 돈을 벌어들였는데 제작사와 창작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공정하게 나눠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상생 관계 안에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작사와 창작자들에게도 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평과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해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콘텐츠 기업도 사실 지배 구조가 좀 더 네네. 선진적으로 바뀌고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요 지금. 네, 경영 환경도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그게 어떤 뭐 법제화라든가 어떤 뭐 구체적인 액션들로 이어지는 게 있을까요? 근데 어떤 제작사에게 힘을 주겠다. 뭐 이거를 법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작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그리고 예술가를 힘들게 하는 가장 힘들게 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창작을 제약하는 겁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검열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검열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열이 없죠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근데 사실은 잘 보면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큰 사건이 터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화기본법 안에 절대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언제적 말씀하신 겁니까? 꽤 오래되었죠. 그것을 법안에 실었습니다. 네. 법안에 실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처음이에요. 간혹 이것을 법으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 순간 오히려 그러면 이거를 뭐 안 지켜도 되는 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 모순된 상황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권인데 이것은 근데 지금 어떠한 생각의 어떤 정권이 들어섰냐에 따라서 어떤 검열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면서 예술인들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법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번 문화 이 기본법 안에 절대 이 자유 그리고 창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통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제가 이제 제정법을 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플랫폼사와 제작사와 그리고 뭐 프리랜서들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불공정한 계약 그러니까 수익이 나한테 분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돈을 더 받지 않은데 받지 않고 계속 수정을 해야 하는 거라든지 그럴 땐 자신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그러한 계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 여성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네, 얼마 전에 여가위 이제 활동하고 얼마 있습니다. 전에 그 또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했고 사실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3위 거의 꼴찌입니다. 여성 권익 신장. 얘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적 참여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성의 날은 다른 국가에서는 뭔가 이렇게 축제 같은 날입니다. 서로 축하해주고요. 저도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여성의 날을 축하해. 아름다운 날이다.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여성의 날에 사실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아직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다라는 것으로 조금 약간 기세를 당겨서 좀 싸우는 느낌의 날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여전히 많은 숙제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저는 축하의 날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SNS에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여가위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부를 폐기해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정부의 어떤 공약이기도 하고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폐기를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과정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가 물론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100으로 봤을 때 6%예요. 여성에 관한 이슈는. 나머지 그런 90 몇 프로는 무엇이냐 하면 다문화, 그리고 청소년, 그중에서도 뭐 학교 밖 청소년, 아동,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는 여러 가지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특히 차별 없는 가족 문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도 있겠고요, 한부모 가족도 있겠고요, 또 어떨 때는 부모가 없는 그러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차별받지 않는, 우리가 건강가족법이라고 지금 발의를 해놓고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차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우리와 다르면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 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성 가족이 간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갖게 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입니다. 네. 많은 남성들도 이제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같이 그래서 네네. 그 역할을 좀 더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요즘 어른들 때문에, 저는 어른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20대 남녀들이 좀 뭔가 벽을 쳐놓고 서로 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문화가 사실 팽팽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처받은 이유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 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갈라치게 하기보다는 화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긴 시간을 여성만 갈 수 없고 남성만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되겠죠. 함께 또 어떠한 직업군 안에서 동지로 만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또 여가위가 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인생 키워드가 이런 게 있다. 저요? 대단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앞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고백할 게 기다려. 입니다. 네. 제가 책을 낼 거예요. 네. 정말요? 고백할게 기다려라는 말씀은 사실 어떤 이 사랑을 고백한다 뭐 이런 그런 그 느낌이 뭐의 오죠. 대상인 건가요? 힘들어도 누군가에게든 언제나 나에게 너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믿음입니다. 네. 예, 잘 될 수 있다라고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한테 고백할 거야. 라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랬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MZ 세대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국회에서 청년다방이라고요. 청년을 다 모아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국회 정식 모임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네. 공동회장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예술가 청년들도 많이 만났고, 그 밖에 다른 직업군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만났고, 대학생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 한마디를 하자면 이 고백할게 기다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성공지향적이다 보니 친구들이 계단 하나를 밟았는데 두 번째 계단을 봐야 되는데 저 끝을 올려다 보면서 난 언제 저기까지 가지?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세상인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멀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첫 번째 계단을 올랐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을 쉽게 오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 마지막 계단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속도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국회 정신 모임, 청년 다방.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다 모아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줄임말인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처음에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제가 그동안은 예술인 청년 간담회는 별도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청년 다방을 하면서 예술인 외에도 다른 직업군을 꿈꾸거나 다른 직업군 안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기억이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마치 지금 굉장히 대립만 하는 것 같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진지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자신의 문제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좀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있다라는 것을 청년 다방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신 여러 그 기간 동안에 좀 기억이 났던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어요. 네네네. 을지로위원회 하면 요 앞에 있는 을지로가 생각이 나시죠? 네네네. 을을 지키는 모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국회 모임이고요. 굉장히 역사도 깊고요. 들어왔더니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말 그대로 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실제로 그 어떤 노사 관계에 있었던 일들 큰 사회적 문제를 푸는 데 역할을 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정치란 이런 것이구나. 네.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근데 문화예술계 쪽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화예술계 쪽에 있는 분들을 노동자라는 개념을 갖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랬지만 늘 뭔가가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무슨 문화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근데 사실 문화 안에도 사람이 있는 거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직업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나의 생계가 있는 거고 나의 가족들이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을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지금 제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영화인들, 연극인들, 그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꼭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저 혼자 국회의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동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문체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을지로위원회의 동지를 얻은 것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기쁜 일입니다. 이 예술인 그리고 정치인 뭔가 비교를 하자면 어느 쪽이 더 본인한테는 더 이렇게 의미가 있었고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목적지향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릴 때는 굉장히 그게 저한테 좀 자괴감 같이 오기도 했었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꿈이 없지? 이런 생각. 그런데 문화예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국회에 온 것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 이거 반드시 할 거야라고 해서 온 건 아닙니다. 어떤 주변 환경에서 어떤 책임을 갖게 되고 당신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 해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숙제를 부여받으면 그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늘 처음에는 헤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한 욕심을 갖고 시작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사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국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성장통이랄까요? 사춘기를 굉장히 겪었었고요. 그래서 무엇이 더 저에게 맞다라기보다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무언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뭔가 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물론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래 책임을 지니까요. 선택해서 들어간다면 분명히 다 힘들 거예요. 저에겐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힘들다라기보다는 둘 다 힘들지만 둘 다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짜릿한 건 법안입니다. 법안은 사실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돼요.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발의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2년이 넘은 발의한 지는 2년이 넘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될 거야 안 될 거야 모르는 상황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의 짜릿함.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제가 또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는 PD로 독립 영화도 만들었었고요. 그거는 굉장히 글쎄요, 홀가분하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짜릿하다라기보다는 그건 또 반대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합니다. 법안과는 다르게.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도 마치 생방송 찍어내듯이 토요일 날 이제 더빙을 넘기고 월요일 날 방영을 하고 토요일 날 더빙을 하면서 갑자기 리테이크가 생기고 일요일 날 리테이크를 하고 다시 비디오를 넘기고 그래서 월요일 날 방영을 하고 정말 늘 그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게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다 끝냈을 땐 그러니까 뒷부분에 작업할 때는 사실은 방영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케줄상. 그러니까 모든 걸 끝내고 방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 60% 방영이 된 뒤에 40%는 방영과 동시에 제작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여나 방영을 못할까 봐 사고가 생길까 봐 늘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끝냈을 때는 짜릿함보다는 다행이다, 그냥 후련함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올 한 해 꼭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 네. 코로나 상황도 이제 벗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막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가 내었던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는 것을 하고 싶고 그거는 현장인들과의 약속이니까요.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이제 지역에 출마하겠다라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이슈들을 잘 공부해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주민분들과. 그리고 저 개인으로 보면 주변에서 다 좀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해서 어렸을 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운동인 자전거. 예, 자전거를 열심히 탈 계획입니다.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충무로에 오셨는데 충무로의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을 네. 많이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의 고장인 충무로에 와서 아주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이야기를 만드시고 싶다는 국회의원, 또 컨텐츠 산업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유정주 의원님 만나 뵙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